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정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요즘에 여러분들 소프트 파워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말 스마트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프트 파워는 당연히 공공외교의 대표적인 그 방식입니다. 소프트 파워란 것은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케네디 스쿨,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10년이 넘게 학장을 하셨던 조셉 나이라는 교수 말씀 들어보셨어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분이 미국이란 나라가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만 세계로부터 환대받는 국가가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념을 추구하는데 좀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인데요. 그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공외교, 영어로는 public diplomacy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한 나라가 국가 단위로 해서 다른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비정부적인 차원의 외교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해관보 정상회의는 사실 우리나라가 제2 개최국으로서 중요한 행사로서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 때문에 해관보 정상회의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북핵이라든지 안보라든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하드 파워 외교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소프트한 파워가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였냐면 한미일 정상회담 순간에 나타나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 할 때 누구누구가 같이 만났죠? 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아베 신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세 분이 만났었어요. 세 정상이 만나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를 합니다. 문화외교 행위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계산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총리가 한국말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바라보는 가운데 인사를 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한국과 잘 지내기를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한국어라는 것이 그 세계 무대에서 소개되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독특하지 않지만요. 문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나라가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그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이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을 경우 국가 브랜드를 갖게 되고 문화 외교로서 성공적인 것을 펼치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공공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파트가 되는 겁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개념은요, 국가 이미지 또는 국가의 명성을 브랜드, 즉 기업적인 측면에서 환산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국가가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서 외교 행위를 펼치는 것을요, 공공 외교라고 하고요. 브랜드 외교라고 하면 상업적인 측면에서 국가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브랜드 외교, 즉 상업적 외교 형태가 되고요. 세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을 가지고 상대방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행하는 것이 바로 문화 외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식의 세계화라는 우리나라 그 국가위원회가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 브랜드 외교 중에서 문화 외교 중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외교입니다.
예를 들면 스시라는 음식이 뭐 서양에서는 한 2, 30년 전만 해도요. 생선을 먹는다, 날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위생적이다 또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꺼리던 거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 이것을 갖다가 반대로 자기네 나라 국가 브랜드로 만들어서 생선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아주 좋고 그리고 아주 고급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라는 식으로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 보면 가장 비싼 식당 중에 하나가 그런 일본의 스시 식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예를 들면 알리앙스 프랑세스라는 아니면 괴테 하우스 이런 곳이 있는데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가보면 독일이 문화 외교를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것을 소구로 해서 대부분의 일반 상대 국가의 뭐 문화적인 면을 소개함으로써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 외교의 대표적인데요. 따라서 문화 외교는요, 국가 차원도 아니고요, 기업 차원도 아니고요, 사람 차원에서 어떤 문화 컨텐츠를 전달함으로써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형태로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는 대표적인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아마 90년대에 많은 미국이 준운군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ODA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제는 다 아시는군요. 그 ODA라고 해서 어떤 자본을 차관이라든지 아니면 자본을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으로 줌으로써 수혜 국가로부터 좀 더 긍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ODA.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코이카를 통해서 봉사단원을 해외에 파견한다거나 아니면 바이레터럴 양자적인 원조를 펼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 활동을 돕는 그런 행위를 ODA 외교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가장 열심히 한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외국에 많은 외교관들을 보내는 것은 공공 외교고요. 그 외에 발런티어들을 보내서 그 나라로 하여금 미국이 전 세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경제 개념들을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런 경제적 혜택이나 군사적 혜택을 많이 받은 나라일수록 왠지 더 반발이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없지만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 데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서 미국의 클린턴 정부 시절에요. 조셉 나이라는 교수가 안보보좌관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강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로부터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발산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라든지 아니면 헐리우드를 통한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살펴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정말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미국 영화에서 보면요. 대통령이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에.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심지어 테러리스트들과 싸운다거나 아니면 그 외계에서 온 외계인들과 싸우는 역할 뭐 이런 모습 보셨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스크린 쿼터라고 해서요. 너무나 미국 영화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영화인들이 거리에서 데모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영화가 지금은 한국 영화 융성기인데도 데 반해서 그 당시에는 대부분 상영관들이 미국 영화를 보여주는데요. 그 미국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형태는 미국의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에서 테러리스트들이랑 막 이렇게 와이셔츠를 찢겨가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플래튼 같은 영화를 보면 월남전에 미군들이 그 나라의 정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 실상으로 본다면 그 월남전 같은 경우는 미국과 그 베트남이 전쟁을 치른 경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모습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하고 있는 외교 행위나 정치 행위가 굉장히 정당하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소프트 파워의 전략의 대부분 아주 대표적인 걸로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사실 미국 정부가 미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일방향적으로 창출했던 권력의 힘이고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매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교를 펼친다는 겁니다. 매력이라는 단어가 외교로 들어가는 순간 하드 파워를 공부하시는 교수님들은 매력이 어떻게 외교 단어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이런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요. 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사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 하드 파워보다 소프트 파워를 통한 전략들을 더욱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소프트 파워는 확실히 하드 파워와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조금 그 상명하달식의 완전한 문화 외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라는 딱딱한 틀을 벗어나서 좀 더 흥미가 생기게 만드는 것이 그런 문화 외교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교는 문화 외교의 형태는 소프트 파워라는 조금은 다른 형태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뭐 70여 개국에 갔는데 그것의 가장 큰 의미는요. 예를 들면 대장금이 세계로 나가서 좋아진 게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요.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커다란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2위,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은 G2의 국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탑다운 프로세스가 가능한 커다란 국가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 외교는 사실은 커다랗게 그렇게 뭐 앞에 연세학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G7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 인구 면에서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중국의 몇 분의 몇이죠? 어마어마하게 작죠. 예, 10억 인구잖아요. 14억인가? 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서 제가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대국인데요. 그런 나라의 문화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대장금이란 드라마가 세계에 나가면서 아시아에 일본이 아닌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문화 외교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문화 외교 형태를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그 바텀업 스타일로 올려감으로써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한복이라는 독특한 고유 복장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한약이라든지 요리라든지 궁중요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예전에 한국이란 나라가 전통이 일본이나 중국과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는요, 굉장히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구성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구성주의는요, 예전에 현실주의나 자유무역주의에 비해서 개인이 주체가 되고요, 모든 그 힘의 균형을 맞추던 시대가 아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집합체적 정체성을 만들어냄으로써 공통의 규범이 형성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구성주의인데요. 국제관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도요, 소프트 파워 시대에서 이제는 people to people 그리고 people to government 시대로 가야지만 새로운 문화 외교의 장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요, 1990년대까지 우리와 국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장금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9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의 친구였고 남한은 적이었지만 이제는 과거는 과거일 뿐 난 한국 드라마를 즐깁니다. 라고 그 당시에 베트남전에서 많은 한국인들을 죽임으로써 많은 메달을 땄던 그런 예전의 전역 장교가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 외교에서 가장 큰 점이 바로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북한에 한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해외에 나가서 한류 심포지엄에 가면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조폭만 청진의 2007년에요. 청진에서 어떤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들이 갱들이 하는, 아주 폭력 조직들이 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벌을 주기가 어려워서 그런 그 경찰서 같은 데 갑니다. 그래서 니네 배우가 어디 있냐? 배우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조폭마누라요. 그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는 자신들이 따라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그 좋은 친구들이라고요, 오랫동안 거기서 NGO 활동을 하는 분들로부터 인터뷰를 받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평양의 10대들은 한류 드라마를 따라하고 옷을 따라 입는 것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아주 돈이 많은 고위 간부들이 결혼을 할 때 혼수품으로 한국의 어떤 이불을 사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해외로부터 오는 정보를 통제함으로써 자신들의 레짐, 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폐쇄 국가인데요. 그 나라에서 물리적으로 국경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국경비를 교체해버리고요. 왜냐? 너무나 밀수가 많기 때문에 그 밀수의 대부분은 생필품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파급력이 있는 것은 북한은 항상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이라는 나라는 아주 허수아비 국가이고 헐벗고 굶주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한류 드라마를 통해서 본 남한이 아주 살기 좋고 세련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언젠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나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노트텔이라고 하는 건데요, 중국산 9인치 EBD라고 합니다. 300위안 정도 되는데요, 이 미디어 기기가 밀수를 하다가 밀수 조직을 검거합니다. 이 안에는, 이것은요, USB를 장착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USB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 대단한 기밀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드라마, 그리고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규모로 밀수 조직을 검거해서 커다란 뉴스로 났던 그런 것이 우리 세계 신문의 언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뭐 109 상무, 114 상무,
칠 상무 같은 경우는요, 정신무장과 주민 통제를 위해서 최고 통치자들이 하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109 상무, 그리고 김정은이 그 집권하자마자 일상화된 검열 부대를 만듭니다. 그걸 114 상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한류 드라마나 한류 컨텐츠를 못 보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는데요.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요, 사실 가장 국민들 간의 경제 통일도 중요하지만 감성 통일을 이룩하는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운이 좋게도요, 한류라는 문화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되는 커다란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마도 문화외교라는 것이 해외에 우리나라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라는 것은 남북한의 통일 시대에 얼마나 갈등 없이 우리가 서로 화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요, 경제적인 통일, 체제적인 통일이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도 감성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전혀 괴리감이 없어야 되는데요. 독일 통일에서도 독일의 동독에 많은 사람들이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서독의 TV를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조금씩 엿본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시대에, 아니면 좀 가까운 시기에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서로 할 말이 없잖아요. 60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니네 소녀시대 알아? 같이 소녀시대 춤을 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드라마에 나오는 별그대를 보면서 김수현 잘생겼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친근감을 얼마든지 좁힐 수 있는 정말 우연한 이런 한류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면서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도 외교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소프트 파워를 펼치는 데 있어서 문화 외교는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갖는데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